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염윤석.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코로나19,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 증상이라든지 치료제 이런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건 다 아실 겁니다. 모양이 이제 코로나같이 왕관의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게 됐고, 공식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상기도 감염을 유발하는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많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는 그동안에 이제 큰 이슈를 만들었던 사스라는 병의 원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메르스가 이번에 유행하고 있는 이 코비드 19 원인 바이러스 사르스코비2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다 알려졌다시피 RNA 바이러스고, 그러다 보니까 이 RNA 바이러스는 특징적으로 이 자기의 유전자를 복제하는 데 있어서 복제하는 효소가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바이러스가 균열 증식하는 과정 안에서 자연적인 그런 돌연변이의 출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돌연변이가 많이 나온다 보니까 변이가 발생하면서 면역력부터 확산까지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최근 나오는 여러 가지 리포트 보면 이미 이런 사르스코비2 바이러스가 이미 여러 가지 변종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과학 문헌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런 변이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치료제 혹은 이제 백신에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이 유행이 지속되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겨 있고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는 아주 최소한의 자기한테 필요한 유전자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숙주의 세포 안에 들어가서 숙주의 세포에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을 빌려서 복제하고 증식한 다음에 다시 이제 다른 세포로 감염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이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이제 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메르스가 대표적인 것 같이 이 바이러스가 초기에 굉장히 고농도로 배출됐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무증상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 환자들 기사하고 나왔던 자료인데요. 이제 X축은 증상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Y축은 바이러스 양이 어떻게 나오는 그래프가 되는데, 보신 바와 같이 초창기에 증상 발현한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양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배출되는 바이러스 양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미 증상이 발생한 시점부터 이제 평가가 됐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환자분들은 증상이 발생 이전부터 이미 바이러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시기부터 이미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인플루엔자도 대표적으로 증상 발현 한 1, 2일 전부터 이미 전염력이 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메르스 때와는 달리 무증상 전파자가 있었고, 무증상 전파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지역사회에서 훨씬 빠르게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굉장히 큰 유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이제 증상 발현 후에 한 20일 정도까지 바이러스 양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많은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재감염이 있었느냐, 재활성화되니까 완치 판정 후에 이제 격리가 된, 해제가 됐는데 다시 또 바이러스가 나와서 확진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한 250명 정도를 생활치료센터에 있으면서 관리를 했었는데, 생활치료센터에 있던 250분이 거의 대부분 증상이 없는 그런 분들이었지만, 그분들이 실제로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건 거의 한 달 반 이상 계속 바이러스가 나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진단 키트, 유전자를 증폭하는 PCR이라는 키트를 보면은 전염력 여부와 상관없이 적어도 그런 진단 키트로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기간을 본다고 한 달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그게 어떤 전염력이라는 또 일치하는 결과라고 환자분들이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실제로 이런 유전자 검사에서는 유전자가 검출이 되지만 실제로 나오는 유전자가 배양이 되느냐가 다른 얘기죠. 배양이 되면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얘기고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있을 때만 결국 전파가 되는 건데 지금도 이제 뭐 저희 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일부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유전자가 검출이 되는 결과와 상관없이 바이러스가 실제 배양이 가능한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기간은 대부분 2주 이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코로나 환자가 증상이 발생하고 남한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가능한 기간은 아마도 2주 이내, 열흘, 11일 정도가 아니겠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전파가 가능한 기간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누가 많이 감염이 되고 누가 이제 고위험군이냐라는 건데 이제 초창기에 중국에서 나왔던 보시면 일반 병실에서 치료받은 사람 빨간색은 중환자실에 치료받는 환자의 비율입니다. 보시면 고연령 쪽으로 갈수록 중환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자료로 보실 수가 있고 당시에 중국에서 처음에 이제 환자들 갖고 어떤 증상들이 주로 있었는지 분석한 논문을 냈었는데 자료를 보시면 거의 98% 정도는 열이 있더라. 그 다음에 기침이 있고 근육통이 있고 그 다음에 사스라든지 메르스는 설사가 좀 많은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환자에서는 3% 정도의 설사가 있습니다. 설사 환자는 많지 않다는 자료를 발표했었고요. 이 자료에서는 당시에 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셨듯이 환자분들이 냄새를 못 맡는 그런 포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활치료센터에 있었던 우리나라 환자 250명 보면 약 한 20% 정도가 냄새를 맡지 못하고 냄새를 못 맡다 보니까 맛을 또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식사하는데 이제 불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분들이 그런 냄새를 못 맡는 증상이 한 달 이상 언제 다시 회복이 될지 그건 또 봐야 되겠지만 한 20% 이내에서는 냄새를 잘 못 맡는 증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상기도 호흡기 감염을 유발한 다음에 냄새를 맡지 못하는 증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만의 전형적인 특징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보면 인플루엔자도 있고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후에 일시적으로 냄새를 못 맡는 그런 증상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 증상들을 이제 갖고 온다. 사실은 뭐 열, 기침, 근육통, 일부 가래, 두통 이런 증상들 혹은 일부의 설사 이런 증상은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호흡기 감염돼서 보는 증상이기 때문에 환자를 딱 만났을 때 증상만 갖고 당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코비드-19 환자다 아니면 일반 감기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판별하기 사실은 어렵고요. 일부 조금 도움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감기 그러면 사실은 맑은 콧물이 막 줄줄줄 많이 나오는 콧감기라고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감기의 증상인데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그런 감기 콧물이 많이 나오는 그러면서 하루 이틀 만에 쉽게 좋아지는 그런 증상보다는 증상이 있는 사람만은 두고 봤을 때는 인플루엔자와 같은 그런 쪽에도 가까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증상 발현 후의 타임라인을 보시면 증상이 진단이 되고 나서 오간에서의 발표 있다지만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약 7일 내지 정도가 걸렸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시기가 증상 발현 한 8일 정도가 됐다. 이렇게 자료를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유니버설한 제가 생활치료센터에 있으면서 250명을 했는데 6명을 결국 폐렴이 있어서 이제 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됐는데 그 6명이 딱 보면은 증상 발현되고 나서 딱 6, 7, 8일째 환자들이 전부 6명에서 이 해당이 돼서 폐렴이 생겨서 전원을 하게 됐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분들이 폐렴은 경미하게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호흡곤란의 증상이 별로 없어요. 미국에서도 요즘 사일렌트 하이폭세미아라고 해서 저산소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은 없다라고 하는데 또 이분들이 또 격리가 되다 보니까 활동량이 적어서 호흡곤란은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집에만 앉아있다 보면 별로 불편하지 않고 그러다가 제가 생활치료센터에서 경험한 건 엑스레이 찍으려고 환자를 이제 병실에서 빼가지고 사진 찍으러 이쪽까지 걸어오세요 하니까 그때 약간 가슴이 아프네요. 이런 증상을 보여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미 폐렴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증상 발현도 시기를 보면 거의 7일 내지 8일째였어요.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기는 분들은 사실 거의 폐렴이 생기지 않고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이 다 자연히 회복되는 거고
그 고비에 뭔가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분들이 폐렴까지 진행을 하고, 폐렴이 발생하는 시기에서는 사실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엑스레이로 정확하게 폐렴이 있다 없다가 분별이 안 될 수 있고, 실제로 주관적인 증상으로는 호흡곤란이 별로 심하지 않은데 산소 포화도를 재보면 비정상적으로 감소돼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코로나 환자에서 우리가 크리티컬한 감별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되면서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임상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폐렴이 발생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폐렴은 굉장히 빨리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 뭐 아침 식사하는 모습을 봤는데 오늘 저녁 때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인공호흡 상황, 굉장히 폐렴이 일단 발생하기 시작하면 진행이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미 이제 알려진 대로 일부 사망하는데, 사망하는 이제 분들은 고연령층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과거에 유행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스라든지 그다음에 메르스 데이터의 증상들을 저희가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고요. 보시면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시는 빈도에서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주 큰 차이는 아니고, 아마 조금 다른 그동안에 유행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이번에 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설사 환자는 많지는 않았다는 게 좀 차이점으로 판단이 되고요. 콧물이 얼마나 호소하느냐, 콧물이 있었다고 하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2~3% 정도가 있는데 콧물을 호소하신 분은 사실 많지는 않죠. 그냥 봤을 때는 뭐 이런 환자분들은 콧물을 많이 호소하지 않는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비슷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유행했던 그런 바이러스 질환들과 증상에 어떤 차이가 있냐를 풀어보고 아마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생산 지수에 대한 거는 앞에서 이제 안동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 코비드 19이 과거 사스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높다. 어느 시기에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재생산 지수는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인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망률은 비교적 적고, 그래서 안동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주로 노인에서 이제 사망이라는 게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환자 중에 어린 청소년들이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데 이제 격리가 돼 있었는데, 제가 있었던 생활치료센터에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격리되어 있는 생활을 하면서 한 달 이상 격리되어 있으니까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분이었어요.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신나게 이 게임과 인터넷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연락이 없어서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전화해 보면 아유 게임하는데 당연히 많이 하는 증상은 하나도 없고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반면에 어르신들은 이제 걱정이 많았죠. 불안감도 있었고 내가 나빠지는 건 아니지, 폐렴 때문에 실제로 뭐 친인척 중에 폐렴으로 병원 입원하는 분들이 생겼는데 나도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아니야, 공감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 질병이 유행하는 연령층에서 받아들일 정도도 낮고, 실제로 뭐 사망자가 고연령층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고위험군이 관리가 잘 돼야 되고, 그런 분들은 초기에 빨리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트리아지가 필요한 병입니다. 전파 경로는 다 이제 비말 감염이 기본이라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일부 특정 상황에서 에어로졸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 무증상 감염이 됐다라는 사실이 과거의 메르스라는 거. 그래서 돌이켜 보시면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들어왔을 때는 환자가 들어오고 지역사회 전파는 없어요. 그리고 결국 병원 안에서의 원내 감염으로 크게 문제가 됐는데, 어쩌면 그런 중요한 이번 코로나의 어떤 큰 유행과 메르스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런 무증상 감염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한 문제들, 문헌들이 나오고요. 이 자료는 실제로 이제 폐렴까지 발생한 사람한테서의 어떤 증상, 그 다음에 어떤 엑스레이 양상이 어떤지에 대한 보여주는데, 일단 폐렴이 생겼을 때 75% 정도는 양쪽 폐 음영이 보이는 그런 양쪽 폐렴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걸 있고, 폐렴이 생긴 사람에서는 76%는 산소 요법이 필요한데, 다행스러운 것은 고연령층이 아니면 산소를 이제 인공호흡기까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소를 공급하면서 그 위를 잘 넘기는 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연령층인 고연령층이 아니냐에 따라서 결국은 산소 요구도 또 인공호흡기까지 가 치료를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에 큰 차이를 보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도 이제 비슷한 자료입니다. 중국에서 더 대규모 자료가 나왔었고요.
뭐 그런 자료들을 비교해서 표로 만드는데 시간 관계에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첫 코로나 환자 28명을 갖고 질병을 분석해서 논문을 냈던 게 있었어요. 보시면은 남녀 비해서 남자가 조금 더 많았고, 기저질환이 어떤 게 있어요. 당뇨가 있는 알고 있었던 거, 증상 발현 후 격리될 때까지 시기, 그다음에 증상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첫 28명만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병한 사람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 당시에 처음 이 환자를 보셨던 선생님들은 이게 굉장히 병한 병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뭐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감기 같은 병이다. 심지어는 이런 말씀을 하신 초창기에 있었지만, 사실 이제 대구에서 굉장히 큰 유행을 했고, 대구가 경북에서 유행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요양병원에서 크게 유행하고, 그 요양병원에 있던 분들이 다 고연령층, 고위험군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굉장히 고연령층이 많이 사망자가 나오고 전체적인 역할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7,755명 케이스가 질병 관련 분석했고요. 우리나라 환자가 이제 10,000명이 넘습니다만 사실 아직 임상 자료가 다 취합이 안 돼 있어요. 환자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바쁘셔서 임상 자료를 취합해서 뭔가 이걸 논문화하고 발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앞으로 아마 이제 공이 나오지 않고요. 7,750명 정도의 어떤 연령대의 분포로 그와 관련된 어떤 사망 케이스를 보시면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 80대 이상에서 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거의 이 사망이 발생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기저질환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같이 있는 분들이 8%였습니다. 결국은 연령도 높았고 기초 만성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서 결국은 사망을 했다. 젊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하지만 일부 얼돈에서 문제가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해서 심각한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도 물론 있으면 이제 그게 이제 드문 케이스로 젊은 연령층 비교적 잘 회복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이 있고요. 국내 첫 환자 사진이 문헌에 보고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증상 발현 후 3일째 엑스레이인데 엑스레이는 별 이상이 없어요. 일반 엑스레이는 잘 구분이 안 갔지만 이거 CT를 찍으면 보시는 것처럼 좌측 폐 아래쪽에도 이미 영어로는 이제 뭐 브라운드 글라스 오페시티라고 간유리 음영이라고 하얗게 보이는 음영들이 CT를 찍으면 이제 보인다라고 해서 좀 더 조기 발견하려면 CT를 빨리빨리 찍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전염력이 있는 사람들을 다른 일반 환자와 섞어서 CT를 찍기가 어렵기 때문에 CT가 뭐 찍어서 이제 음영을 보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조기에 진단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검사는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조기에 어떤 환자를 진단하는 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유전자 증폭을 이용하는 거 내지는 뭐 저산소증이 있느냐 없느냐와 임상 증상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환자분들을 어떻게 병원으로 보낼지 말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상에서 보여주는 양상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간유리 음영이라는 게 거의 86%에서 보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일반 세균성 폐렴의 양상도 나타나더라. 76% 정도는 양측폐 음영이 보인다라는 이제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는 슬라이드고요. 시간 관계에서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진단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신속 키트라든지 항체 진단 키트를 이용하지 않고 비인두 그다음에 이제 오로파링스에서 검체를 채취해서 거기서 바이러스 유전자를 증폭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객담이 있는 분들은 객담을 채취해서 이제 상기도와 이제 하기도의 검체를 갖고 진단을 하는 방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비인두 도마를 채취할 때 어떻게 잘 채취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검사를 당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후공에 이제 굉장히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분 시간을 갖고 잘 검체를 채취해야만 정확한 검사가 될 수 있겠고, 이 검체는 채취하면 냉장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냉장 보관이 된다는 상황은 한 이틀 정도까지는 유지를 할 수 있다. 근데 그 이상 보관하고 싶으면 이제 냉동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진단 키트에 대한 것도 언론에 많이 나왔죠. 우리나라 키트가 뭐 수출이 되냐 안 되냐, 뭐 미국에서 한때 정확한 게 아닌데 그 진단 키트 이슈와 관련된 핵심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는 여기 맨 아래쪽에 서 있는 이 유전자, 그 다음에 RDRP라고 하는 유전자,
그리고 N 유전자 세 가지 부위를 측정해서 거기서 어떻게 유전자가 나오느냐에 따라 양성 특정을 내리는데 초창기에 나왔던 키트들은 세 가지를 다 보지 않고 두 가지를 봤었어요. 초창기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던 키트들은 E랑 RDRP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유전자만 이제 측정할 수 있는 키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환자분들을 보면 N 균이 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N이라는 균을 측정할 수 있는 키트를 사용하면 없는 것보다는 아마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CGN에서 나오는 세 가지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진단 키트는 스탠다드가 될 수도 있고 충분히 민감도와 특이도가 좋은 키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합니다. 얼마나 어떤 검체에서 오랫동안 바이러스가 나오는 양성이 나오느냐를 보여주는 우리나라 데이터 그래프였고요. 제가 생활치료센터에서 경험했던 환자분들은 제가 거의 3월 말까지 있었는데 제가 3월 말까지 계셨던 분 중에 2월 12일 날 진단돼서 계속 호 검사해보면 유전자가 거의 한 달 이상, 반 이상인 양성이 나오고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할머니인데 이미 이제 24시간 간격으로 유전자가 2번 음성이 나와서 격리가 해제가 될 수 있었는데 뒤늦게 손자가 이제 코로나 증상 이제 진단이 돼서 이 손자가 격리가 돼야 되는데 마침 할머니가 이 생활치료센터에 격리가 돼 있으니까 혼자는 같은 방을 쓰겠다. 혼자가 뒤늦게 들어왔다. 할머니는 혼자가 음성이 나올 때까지 기꺼이 그냥 같이 계속 격리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있다가 손자가 2번 음성이 나왔을 때 퇴소해야 되는데 혹시 모르니 할머니 한번 다시 검사했더니 할머니한테 양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손자한테 또 감염이 된 거냐? 재활성화된 거냐? 할머니의 증상은 전혀 없는데 이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활성화되느냐, 재감염이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 유전자 검사만큼은 정확하게 분별이 아닌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앞으로 연구하고 고민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끝날 텐데요. 현재까지 효과적인 치료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 감염학회에서 저를 중심으로 해서는 치료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했었는데 치료 지침이 아니고 권고안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현재 이 새로운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적고 효과적인 치료제가 아직까지 개발된 게 없기 때문에 독감 그러면 상식적으로 타미플루 딱 떠오르는 약이 있지만 이 코로나 지금 19에 대해서 그냥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 유행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약물적 중재를 할 수 있는 게 없죠. 백신이 없고 타미플루와 같은 효과적인 약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중재라는 게 비약물적 중재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사회적 거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환자들한테 쓰고 있었던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약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로로킨, 팔레트라, 최근에 이제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약이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약물들은 원래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고요. 클로로킨은 말라리아 류마티스성 치료제고 팔레트라는 에이즈 치료제. 렘데시비르도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이 됐고 시판되는 약이 아니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을 특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약은 사실은 없었고요. 사실은 고민스러운 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그동안에도 상기도 감염 유발하는 것이었고 사스, 메르스의 유행이 있었지만 왜 아직까지 치료제가 안 나왔겠냐? 연구를 안 한 거냐? 꼭 그런 것만의 이슈는 아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의 특징이 변이가 많고 그래서 백신도 그렇고 치료 약물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은 바이러스 하나가 그래서 실제로 정말 타미플루와 같은 그런 코로나 19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제가 앞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에 대한 것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하나고 기타 후보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결과를 봐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런 약질들은 약물들은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분열 증식하는 여러 가지 단계에서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차단하는 기전을 갖고 있는 약도 있고 바이러스가 안에서 분열 증식할 때 이용하는 효소를 차단해서 증식을 못하게 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치료제도 있고 그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약이 어떤 부위에 제거하는지 그림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타겟으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약들도 그렇고 앞으로 개발될 약들도 연구를 해봐야만 효과를 알 수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임상에 들어가는 연구들이 이런 약들이 있지만 국내 임상은 지금 환자가 너무 많이 줄어서 임상을 하기가 쉽지 않은 조건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연구 개발한 치료제들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쩌면 더 유행이 크게 발생하는 외국에서 진행이 마지막으로는 이 혈장 치료가 최근에 좀 언론에 많이 떴었고 저희 기관에서 이 혈장 치료를 했었는데 다행히 저희 기관에서 혈장 치료를 했던 3명의 환자가 전부 다 회복이 돼서 다 퇴원을 하셨습니다. 혈장 치료는 기본적으로 회복한 환자의 몸 안에 있는 그 보호항체죠. 보호항체를 환자한테 넣어주는 거고요. 혈장 치료에 대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원래 혈장 치료 자체가 폐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 혈장을 투입할 때 그 안에 어떤 게 있겠는가 다른 바이러스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걸 다 걸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성도 내포하는 치료라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중환자를 위해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시도를 해볼 수 있겠지만 좀 더 이게 어떤 표준 치료가 된다면 실제로 환자한테 투입할 수 있는 중화항체만을 환자에 선별해내는 데 해서 제품화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치료법이다.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개의 그 내용들을 했는데 전 세계적인 현황에 있어서는 이게 단지 보건 문화의 이슈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초래하는 또 이제 그 연수석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질병 자체에 대한 내용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각보다 급하게 진행되고 폐렴 증상이 이렇게 흔히 이제 7, 8일에 진행도 됐고 하지만 그 대부분 안동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령이 만성 질환자 젊은 분들의 사망은 아주 일부라 그리고 치료제 같은 경우는 많은 치료제들이 이제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상 아직 확실하게 확인이 되지되는 거는 아직은 좀 명확치 않다는 걸 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우선 이제 사전에 질문들을 이제 보내주신 것들을 말씀드리겠는데 시간 관계상 질문들을 몇 가지 좀 모아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고로 시간은 저희들이 5분 늦게 시작을 해서 저희가 35분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이제 좀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이제 한국해비탈대 강영조 선생님께서 대륙벽 확산 전망이라든가 주요 위험국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수립하는 데 이제 궤도 데이터가 한계가 있는데 실제 현황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 추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 안동일 박사님께서 다양한 대륙별 현황 등을 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으실까요?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찾으려면 한국 쪽 한글 메디아 쪽에는 어려울 거예요. 한국 검색 엔진에는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한국의 모든 메디아들 한국 상황에 주로 초점을 맞춰 있고 뭐 정치적인 이슈들, 미국이라든지 뭐 시진핑 때리기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가 있어서 대독 쪽을 거의 잘 안 따라오고 이제 최근에 한 4, 5일 전부터 조금씩 이제 뉴스들 나오는데 대독 상황에서는 좀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두세 달에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한 6개월, 1년, 또 내년까지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조금 전략적으로 그걸 좀 포지션에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영어 구글링을 통해서 어떤 사이트를 가면은 내가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를 좀 이렇게 프랙티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뭐 서로 니드가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다 들을 수 없는데 그러면 뭐 구글에서 코로나 인 로우 인컴 컨트리라든지 코로나 인 디벨로핑 컨트리, 코로나 인 아프리카 뭐 스트라테지 뭐 코로나 아프리카 이런 걸 치시면 이제 쫙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또 보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그 다른 데도 이제 여전히 지금 OECD 국가는 각계 전투하고 있고요. 자기네 나라의 뭐 보건당국이나 전문가들이 뭐 이렇게 정책 결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은 제가 어저께 한 20명 아시아와 아프리카 학생들이 있어 그들은 탑3 키 에이전시가 코로나 관련해서 뭐냐 했더니 며칠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WHO에 있는 가이드라인들 많이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WHO가 지금 많이 이렇게 좀 코너에 몰렸는데 그건 이제 이 G7이라든지 서방 세계의 중국 대리기라는 그 정치적인 아젠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전히 WHO 사이트 가면은 상당히 많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상황들도 있고 그 개도 상황을 비교적 많이 좀 밸런스를 맞춰서 좀 하고 있으니까 그쪽이라든지 위키페디아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위키페디아인 위키페디아 뭐 코로나인 아프리카 같은 거 치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위키페디아는 다중 지식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올리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 중에서 똘똘한 친구들을 많이 올릴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키페디아가 다른 아이템보다는 좀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특집 사목을 지금 쓰고 있다 거기다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조금 더 사이트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할 거지 중입니다. 여기 연관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질문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무래도 WHO가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중국 우호적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WHO의 데이터를 어느 정도 좀 신뢰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예, 생각할 수 지금 있을까요? WHO는 뭐 유엔 기관이고 유엔은 기본적으로 그 뉴트럴 브로커, 그러니까는 유엔이 중립성을 잃으면 그 순간 유엔은 존립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어느 그 한 국가가 코디네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나라가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엔에 주어진 거는 중립성이고 중립성은 뭐 거의 신조입니다. 그래서 중립성을 일부러 이렇게 가는 일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우한이 봉쇄 들어갔을 때, 지금 이게 지금 사르스라든지, 이 2009년에 때 신종플루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중국도 그렇고 WHO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아웃브레이크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리스폰스를 했고 좀 더 투명하게 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우한이 봉쇄 들어가고 이랬을 때 서방 언론과 서방 정부들의 기본적인 기조는 중국 때리기였어요. 그 이전에 이미 중국과 미국 사이에 그 G2 사이의 파워 게임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샤프하게 드러났을 뿐인데 중국이 봉쇄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그때 한국은 진단 키트도 만들고 빨리빨리 해갖고서는 이 대응 시스템을 해서 상당히 소프트웨어 갔는데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아무것도 안 끼고 뭐 진단 키트도 안 만들고 뭐 우리는 그냥 이 비행기만 닫아 걸면은 공항만 폐쇄하면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서 허둥대로 했다가 이제 진단 키트도 없고 이러면서 엄청 그랬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상당히 내상을 입었어요. 중국은 발원지로서 내상을 입었고 미국은 이제 빅파워로서 남을 도와주는데 남의 나라가는 뭐 마스크라든지 그 의료기기 낚아채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지금 그건 이제 원래 전쟁이 나면은 전쟁 이후에는 전쟁에서 승전국가가 이제 새로 그 판을 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두 나라가 이제 코로나라는 새로운 이런 그 전쟁에 버금가는 3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큰 여기서 두 나라가 이제 누가 더 우위를 가느냐는 그 엄청난 파워 게임이 지금 폴리틱 쪽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되건 안 되건 일단 뭐 중국 이걸 하죠. 막 청구하죠. 이 중국이 보상해야 되나 봐 청구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도 그러는데 이제 국제 보상론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그래서 엄청난 폴리틱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WHO는 뭐 상당히 중립적이고 이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국제보건을 하는 사람들은 WHO를 요번 일로 WHO 별로 비난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국제보건 하는 사람들도 전에 사르스라든지 뭐 2009년 때는 WHO 비난하기도 했는데 상대적으로는 WHO나 중국은 그렇게 못한 게 아닌데 그 서방 언론들이 오리엔탈리즘도 있고 중국이 떠오르는 거를 그렇지 않아도 치고 싶었는데 한 번도 치지 못하고 그러다 이번에 딱 잡혀서 이제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중국 케이스가 없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더 폴리티컬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이트 보시려면은 여전히 뭐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쪽은 그냥 WHO 쪽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폴리틱
한국과 이 언론과 이 서구 세계가 이렇게 가고 이 조금 내리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뭐 중국의 데이터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지금 사실 나머지 국가들에서의 나오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 국가들은 지금 많이 본인들의 데이터를 알리는 게 훨씬 좋고 본인들의 상황을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언더 리포팅이 이제 검사가 안 돼서 하는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전반적인 트렌드를 이제 보면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WHO에서 취합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그 대응에 대해서 그 코비드-19 예방과 확산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무엇인지 퍼스널 월드와이드 측에서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현재 정부로부터나 이제 현지 정부 경험으로부터 많은 요청이 바로바로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접근 전략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아까 초반에 안동일 박사님께서 이제 조금 이제 보건의료에만 너무 국한되는 것보다는 나머지 다양한 부분들의 접근이 필요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지금 막 이렇게 요청을 받는 상황에서 또 가장 중요한 활동을 좀 고민한다면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실까요? 네. 아까 그 대응 그 그래프 보면 이제 네 개 그 플레이어 액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개인,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이제 소셜 디스턴스, 그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 일반 주민들, 그다음에 이제 병원 쪽에서 일하는 의료기관들 네 군데 이제 이 보건 쪽에서 보건의료 쪽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개발도상국에 나가 있는 NGO라든지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진짜 보건 쪽 관련돼서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정부가 하는 방역 사업에 거의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뭐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한국 정부에서만 이게 나갈 수 있지 일반인이 혹은 NGO가 어떤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을 상당히 해석해 보는 거는 원칙대로 허락이 안 돼 있으니까는 정부 대 정부 쪽일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개인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은 하겠지만은 뭐 실제로 마스크를 쓰고 손 씻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면이 있는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계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이 최선인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우트해요. 왜냐하면은 아까 보시면 그 사망자가 많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인구 구조이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이게 지금 한 두세 달 있었던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에 의해서 뭐 살고 죽는 문제면 이건 지금 앞으로 길게 가야 되고 전 세계 모든 시스템이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 보건 시스템이 어떻게 하면 이제 서바이벌하고 회복하냐는 그 큰 숙제를 이제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렇고 그래서 보건의료 쪽에서 그러니까 뭐 의료 쪽에 장비 좀 대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 필요할 텐데 근데 의료 쪽은 이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실패해갖고 나오는 엔드 리절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갖고 과연 얼마만큼 이거를 할 수 있는지 조금 의구심이 있고 그래서 보건의료 쪽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대신 이 휴머니타리안 인도적 지원이 굉장히 엄청나게 필요한 또 경제적 지원이 많이 필요한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NGO나 뭐 이런 쪽에서 도와줄 수 있는 뭐 생계 문제, 생활 문제 얼마든지 도와주시면 되지. 이게 지금 코로나 문제니까 무슨 보건이나 의료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뭐 그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보건의료 쪽에 경험이 있고 이쪽을 잘 할 수 있는 NGO들은 그걸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좀 제너럴하게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아마 중요한 거는 컨틴전스 플랜을 각 NGO마다 짜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컨틴전스 플랜이 긴급 대책, 뭐 위기 대응 전략인데 일단 다 빠져나와야 되고 에센셜 펑션 아주 중요한 기능이 아니면 하는 것도 다 중단하고 이루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답인데 너무 그 뜨거운 마음만 갖고 뭘 해야 되겠다고 한다고 해서 잘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컨틴전스 플랜을 각 기관마다 좀 쓰셔갖고 그러니까는 아마 KCOC가 도울 수 있는데 외국에 있는 그 중요한 혹은 중소 사이즈 혹은 큰 사이즈의 NGO들이 컨텐츠 스프레드 어떤 좀 케이스 스타디 좀 얻어갖고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면서 좀 보면 좋을 것
컨티뉴어스 플랜을 세우는 게 좀 필요할 텐데 뭐 좀 큰 기관들은 갖고 있다더라고요.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니까는 큰 그림이 무엇을 접을지를 먼저 접고 사업을 접고 사람을 빼내고 안전과 시큐리티 쪽으로 많이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로지스틱이 다 품격이나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뜨거운 열정 있지만 그러니까는 그런 굉장히 그 제한된 상황 속에서 꼭 해야 되는 게 뭔지를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답은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네가 뭐가 필요한지 그러기 때문에 그 봉쇄도 안 하고 이렇게 이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직관이 있잖아요. 사람. 직관적으로 현지에 있는 NGO나 그 리더들은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 보건 대응이 필요한 건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지 직관적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국에서 이렇게 했다 해서 한국형을 외국에 수입하러 이렇게 너무 애를 쓸 필요가 없고 직관적으로 그런 그분들한테 잘 들어보면은 우리가 ODA지만은 사실 다 아는데 우리 도노 아젠다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잘 들으면은 뭐를 하면 좋을지 현지에서 답이 나올 것 같고 막히면은 현장에 가라는 거 아닐까?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들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고 답을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 시간이 많이 지나겠는데 한 가지 질문만 해보고 맞추겠습니다. 지금 궁금하신 거 물어보신 분 중에 그 계절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계절이 따뜻해지고 더워지면 이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연관해서 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계절에 대한 영향을 받을 거로 보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자체가 받는다고 보는 쪽보다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완전히 프루브가 돼 있던 아니고 그래서 아직 디베이트 하긴 하는데 그래서 너무 계절 쪽에 기대를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근데 계절의 영향을 받으면서 바이러스는 직접 영향을 안 받지만은 계절 때문에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거기는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겨울엔 다 이제 집 밀폐된 공간에서 다 생활하고 하는데 이제 더워지고 여름이 되니까 이제 이 창문도 열고 더 이렇게 덜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서큘레이션이 이렇게 공기순환이 잘 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그 고온과 다습, 온도가 높아지고 습도가 많은 데서 바이러스가 좀 더 잘 죽는다는 그런 면에서는 영향을 안 받지만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것들이 바이러스를 좀 더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받고 그다음에 또 휴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름철에 여름방학이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사실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방학이 있고 그 창문을 열면서 덜 밀폐된 공간에서 사는 쪽으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계절의 영향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바이러스 자체가 이렇게 그렇지는 않은 쪽으로 좀 더 보는 것 같아요. 네네. 혹시 연준수 교수님께 추가하신 내용 혹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꼭 이제 현지에서 사업하는 주민들을 관찰할 때 이런 증상은 꼭 보시라는 이런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상기도 감염 증상을 동일해서 특징적인 증상을 딱 찍기는 쉽지 않은데 아까 20% 정도만 냄새 못 만다고 하니까 그런 증상이 있으면 한번 의심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은 그냥 상기도 감염이고 그 대부분 어떤 특별한 치료가 없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의료적 관점에 진단이 되는 시점에서부터 누가 나빠질 것인가 나빠지기 전에 이 사람 빨리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응할 수 있고 정리를 해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 시점이 아까 한 7, 8일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크리티컬한 시기에 있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저산소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 볼 수 있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생활치료센터에서 비대면을 원칙으로 분명히 매번 엑스레이 찍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했던 게 산소 포화도나 이런 걸 측정할 수 있었으면 측정해보면 증상이 없어도 이제 저산소증이 있는 거고 심하진 않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엑스레이 찍어보면 폐 음영이 있거나 이런 거 이제 단순히 증상만으로는 좀 어렵다. 근데 이제
좀 그런 저산소증이나 이런 거를 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주 포터블한 거 간단한 장비 그런 걸 활용해서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 누구를 의료기관을 보내될지가 취하지 않다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해보면 아마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그럼 마무리를 하고 추가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 웨비나 세션이 이제 계속 좀 이어질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지원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들이나 이야기들은 추후 세션 등에서 한번 다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로 오늘 그 코비드-19 코비드-19 그 KCOC 보건전문가위원회 웨비나 1차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분들께 염준석 교수님 그리고 이제 안동희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